장점과 단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어떤 존재 양식,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매일마다 뭔가면은 나오는 사람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떡하나, 그 말이지, 중간에 개도 가야 되고 말이지. 그런데 이거 빼먹으면 좀 그렇고,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지나고 다음 날은 또 새로운 얘기니까. 뭐 다 듣는다고 유용하지 않고, 뭐 몇 개 뺀다고 불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너무 압박감은 가지 말으실 것. 그러나 잘 나오다 안 나오면 제가 서운할 거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압박감은 갖지 마세요. 빠질 수 있으면 빠져도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가급적 뭔가면 성서가 장치하고 있는 그 배경은 제가 충실하게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그 사이에 무슨 이제 그 놓여져 있는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요새 세상 돌아가는 얘기 오늘 첫머리가 이제 조국 얘기인데, 조국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 국가, 모국을 조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사퇴하신 분도 조국이고, 근데 우리는 큰 조국은 지금 잊어버렸고, 어떤 조국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호불호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광화문파하고 서초동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제가 지난 주일에 나는 뭐 서초동파이기도 하고 무슨 파이기도 하다? 그렇게 무슨 양파에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어디 판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게 첫날이라고 우리 지방의 감사님하고 박영주 목사님이 참관을 오셨어요. 참관을 오신 이유는 그런 걸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덕이 될까 싶어서 오신 건 아니고, 또 이게 지방 안에 있는 감리사님이니까 당신이 관할 밑에 있는 목사가 혹시 삐끄는 얘기, 뭐 이단스러운 얘기 이런 건 안 하나? 뭐 그런 그 감찰의 기능이 있지 않겠나? 농담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그 간접 광고를 많이 하게 되네요. 꾀가 많이 늘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대충 등록하신 분이 미 목사님 몇 분이죠? 그러죠. 그게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성함교회 교인이에요, 그냥. 늘 제가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원고 없이 하게 되면은 3초 갔다가 막 이렇게 가게 되니까 원고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했던 식으로 숙지를 하고 그 사이에 제가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쓰면서도 이제 숙지가 됐지만은 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새까맣게 또 무슨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1시 반에 끝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시간 반에. 그래도 어떻든지 뭐 9시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끊을게요. 뭐 김수천 집사님 같은 거는 밥도 안 먹었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 비상 행동도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조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먼저는 조국 여기 한문 써놨어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또는 자기의 국적이 속하여 있는 나라를 말하죠.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모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고국이라 부르기도 하죠. 서유럽과 영어 문화권에서는 할아버지의 나라라는 조국 혹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어머니의 나라, 모국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모국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보다 더 정서적이고 문화적이라고 여긴다네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모국이라고 표현해 왔으며,
인류와 문명이 발상했다고 여겨지는 아프리카를 모국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발생지, 인간의 발생지가 아프리카라래요. 뭐 여러 문건들이. 영국 연방에 속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국을 모국이라고 부르죠. 스페인어권의 사람들이 모국이라고 할 때는 스페인을 말하는 거고, 이에 비하여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르는 문화권도 존재하죠. 고대 로마인들은 뭐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아랍,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상들의 나라라는 의미로 조국을 모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방금 전에 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한 조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성서 얘기하면서 이 가운데 쓸데없는 거는 왜 장치를 했을까?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조국이라는 한 개인의 이름이 쓰나미처럼 4,500만의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유관순, 이순신, 나폴레옹, 세종대왕, 영조, 정조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조국인가? 거의 우리가 절반은 올인하고 절반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조국이라는 분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포괄적 의문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나라를 구한 인물들은 대부분 외적으로부터 해방과 방어에 대한 저항과 자기 분신이었다면 오늘날은 국가 내적이고 정치적이며 정치 역학적인 문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라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일련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저는 지금 가을 강좌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현재의 시선으로 관통하는 성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성서 안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읽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옛날 얘기하면서 현재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짚어낸 사람이 에스더라는 여자예요. 너무 잘 알죠. 여선교회 그러면 다 에스더 여선교회 붙이죠. 근데 에스더 그러면은 좀 젊은 층인가요? 아니면 좀 나이 든 층인가요?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젊은 층 선교의 이름을 붙일 때 에스더라는 이름을 좀 붙이죠. 이 에스더를 왜 제가 했는가 하면은 그 에스더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저렇게 연호하고 있는 조국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에스더라는 사람과 어떻게 피차, 등치 또는 이 조국 속에 에스더가 또는 에스더 속에 조국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에스더도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그들의 민족이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해결했어요? 해결했죠. 그러면 조국도 뭔가면 일종의 그 무엇인가 해결사로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피차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살고 있는 국가 내의 문제 또는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 공통점 또는 공통점이 아닌 것, 이것을 통하여서 현재를 읽는 시선을 좀 명징하게 갖자는 뜻이에요, 제 얘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뭐 한 2달 상간에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여러분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기도의 내용들이 이것 중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 그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더라는 여자가 그 시대, 그 정황에 그들의 민족 가운데 적절한 인물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조국은 우리에게 적절한 인물인가? 이렇게 묻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물음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기 전에 쑥쑥 내포되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거고 내포되지 않았다면 뭐가 다른 건가?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나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잘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한 나라의 최고권자의 남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의 부인이라는, 최고권자의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존재야 아니면 상징적 존재야? 상징적 존재. 여러분 에스더는 거의 상징적 존재였어요. 이 소위 말하면 이 한 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놓여져 있는 자리는 뭔가 하면은 그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냥 하나의 설치물로 거기 있는 거야. 왕이 오라면 어떻게 하고?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이러는 거.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그 양태죠. 권력이란 그것을 거머쥔 이의 힘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은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 휘두를 수 있는 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요즘 말로 치면은 영부인이죠. 왕조 시대라면 왕후나 왕비가 되었겠죠. 대제국의 면모를 갖춘, 예를 들어 중국 같았다면 왕후라, 황후라 이렇게 불렀을 거죠. 물론 봉건 영주 시대의 황후와 현재의 영부인을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그러나 최고 권력자를 보필하거나 그와 함께 산다는 데는 다름이 없죠. 대체로 보조자의 역할은 최고 권력자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도 기억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반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성황후 아세요? 명성황후. 그죠? 명성황후가 조선의 제26대 고종의 부인이었잖아요. 그 고종 부인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아는 분? 민씨는 알겠지? 그럼 성은 알겠지? 무슨 씨야? 민씨잖아. 이름 뭔지 모르죠? 에? 지영. 이상권 권사님은 진짜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야. 민지영이에요, 민지영. 그 옛날 사람 치고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잘 지었죠? 근데 왜 민비를 또 부르는 거죠? 명성황후 이렇게 안 부르고 왜 민비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냐고? 그냥 그건 정확한 근거야. 맞아요. 이제 뭐 그런 논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황후 부르기는 싫은 거야. 뭐 자기들이 뭐 청일전쟁 끝나고서는 조선을 병탐하러 넘어와서 집어먹은 나라에 그 가짜는 임금의 마누라인데 그걸 뭐 황후 부르려니까 웃기니까 그냥 민비로 불렀다. 근데 그 뭐 어디 그게 뭐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그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홍 권사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삼천포야 사실은. 이야기하다 옆으로 이제 쭉 새갖고 말이지. 에스더 하다가 명성황후. 여러분 명성황후 얘기하려면 또 이게 밤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아니 뭐 사극이 여러분 2달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끝나겠어? 다시 돌아가 봐요 어떻든지.
이제 이게 이 에스더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슨 비애 가운데 소멸된 황후니까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 있지만, 그 명성황후는 사실은 음영이 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싫고 좋은 게 잘하고 못한 짓이. 그 누구죠? 왜? 황현희가 썼나요? 패관잡기라고. 이거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 네, 아유, 매천야록. 거기 보면은 그래서 민신애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게 잘 해야 돼. 민 목사님 시에 다 줘. 그러니까, 이거 또 반흥성군 얘기하려다가, 명성황후 얘기하려면 또 흥성군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가려진 존재인데, 여태 이름이 불리워지는 이름이 또 에스더야. 별로 그 페르시아에서 뭔가 하면은 무슨 대단한 황후로서의 무슨 뭐 측천황후처럼 말이지 뭐 그런 영향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몸뚱이 하나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자되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뭐 민비가 그런 경우,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의 영부인 힐러리 여사, 이분은 뭐 사실은 쥐죽은 듯이 살았어요? 아니면은 남편보다 더 잘났어? 잘났죠. 우리가 사유해야 할 주인공 에스더는 어떻나? 에스더는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이니까 황후로 불려도 마땅한데도 성서는 그녀를 그저 왕후 정도로 기록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이름은 권력자를 앞서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여선교회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그렇게 그 에스더 그를 이름을 자주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친숙하다는 것이죠. 그 칭호를 자꾸 붙이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와서 소위 말하면 유명한 왕후 소리를 듣게 되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여도 훌륭하다 그러지만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애들 거의 없죠. 윤보선 대통령 부인은 더더구나 모르고, 전두환 대통령 부인은 이제 가물가물하고, 노태우 대통령 이름은 모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에스더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에스더 이름이 아주 에스더 이름이 선호되어지는 이유는 그게 긍정적인 이유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의 영향이 많아요. 왜 자꾸 목사가 에스더 해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거야? 아니면 교회를 위해 죽도록 봉사하려는 거야? 네? 교회가 주로 에스더를 해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지엽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속 회자됐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에스더를 선호하는 그 기억의 장치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해석의 편견이야. 다시 말하면 옳은 해석으로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에스더를 이렇게 무슨 여선교회도 붙이고 말이지, 목사님이 막 아마 우리는 뭐 헌신예배 안 보니까 그렇지만은 여선교회 헌신예배 보면은 둘 나올 거야. 구약의 에스더,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 맞죠? 그거 두 개 가지고 써먹을 거야. 그럼 그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써먹는 거야? 결론은 간단해요. 주도적으로 살았다 아니면 말 잘 들었다. 어떻게 말을 잘 들었는가 하면 어디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도 뭔가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결심을 하셔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에스더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니, 그건데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나고.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기억의 장치를 갖는 한 기독교는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안 가, 기독교는 이제 제자리로. 그러니까 희망을 별로 걸지 마요. 참이야, 이거. 적어도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 문장도 잘 보셔야 돼. 피해갈 구멍은 다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실상 무엇인가?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비장의 결의와 함께 굳어진 구국의 여인상. 이제 지금은 교회가 구국의 여인상까지 안 가 있어요. 그냥 어디에 헌신, 봉사, 충성하면 돼. 그렇죠. 교회. 또 교회는 여러분 또 축약하면은요. 이 포괄적 개념의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게 건물이야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이상권을 위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 헌신할 마음이 있어 아니면 목사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이 포괄적 의미를 또 줄여버려 갖고 누구에게로 집약을 시키는가 하면 누구에게? 목사 한 사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면 펀더멘털한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주 믿음이 좋다는 여선교회장은 담임 목사한테 정말 잘해 못해.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를 다 까먹었군. 일단은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지. 그게 곧 누구를 어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봉사하는 거야. 누구에게? 아니 목사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야? 교회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거요. 그리고서 이제 뒤에 가서 나쁘지는 목사한테만 잘하는 거야. 근데 또 목사도 또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누구한테만 잘하면 되니까. 저한테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근데 뭐는 끊어야 될 것 같으네. 계속. 구국의 여인상 그러면은 근데 이제 오늘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구국의 여인상이 아니야. 이제는 뭔가면 교회의 여인상 이제 그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그래도 또 착했을 땐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의 여인상이야? 바뀌어버렸더니. 근데 여러분 이 구국 그러면은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잔다크예요. 아시죠? 아, 내가 정말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이틀을 헤매고 다녔어. 아니, 찾아볼래도 뭐 기억이 나야 찾아보지.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모를까봐 주석으로 잔다르크를 왜냐하면 이게 찾은 수고가 있어갖고 근데 내가 주석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잔다크가 누구지? 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 결례를 구한 여인상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우리에게는 결례를 구한 여인상이나 구국의 여인상이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어쨌든 에스더가 기억되어 있는 이유는 그녀가 왕후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그가 살았던 임팩트 있는 삶. 우리 에스더 그러면은 여러분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개인의 임팩트 있는 삶이 기억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뭐 장로니 목사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그 포지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기억하지 않아 누구도. 그죠? 그가 어떻게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무런 직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결정적인 기억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허수아비 사회라서 기억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기억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것도 생략. 그가 왕후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맡겨졌던 특별한 역할, 곧 민족을 구한 역할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나라를 빼앗긴 경험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구국의 여인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추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나 권세나 권력이나 소유가 그 존재를 오래 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예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임팩트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그 임팩트란 뭔가 하면은 무슨 그렇다고 말이지 20명을 살인했다. 무슨 화성 연쇄 살인, 화성 무슨 강간 이 살인자처럼 저것도 임팩트는 있긴 있지. 그러나 긍정적 임팩트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임팩트죠. 그러나 이것도 과거 이야기고 요즘은 어느 교회에서도 여성들에게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개개인의 문제들, 힐링이라든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 건강, 인간관계, 자기 자신 들여다보기. 여러분 이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도 하고 이 개별화가 필요한데 이 개별화는 어느 때 필요한가 하면은요, 공공성, 타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이 개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내가 건강해야지. 왜 건강해야 돼요?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개별화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공공성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아니, 다시 말하면, 나 건강해야 돼. 그래서 그냥 자기 건강에 말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말이지,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건강해졌어. 그 왜 건강해야 되는가 하면, 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다른 사람 또는 건강한 또 다른 사람, 나 외의 타자와 뭐 하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그 개별화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개별화는, 사회의 개별화는 연대로까지 가요? 아니면은 그 개별화에서 끝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공성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왜 벌어야 되는가 하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좀 약간 동의 부분이 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뭔가 하면 타자와 연대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엄청난 무기, 공격적 무기, 아니면은 또 새로운, 자기 이익의 무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권력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뭔가 하면 오늘날 큰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공공성의 해파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깊이 갈 건 없지만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의 메시지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깊게 읽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 왔던 에스더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20강을 뭐 10강 들으시든지 지금 10강만 있잖아요. 쭉 들으시면은요. 거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반전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뒤집어낼 거야, 이게. 그 제 전공이잖아, 뒤집는 거. 에스더에게서 떠오르는 구국의 여인 이미지는 산뜻하지만은 정작 에스더를 읽다 보면 복잡한 신경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룻기와 함께 허구적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교인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교인들은 들으면 허구적이다 이러면은 무슨 성서가 허구적이야 이러실 건데, 그러나 에스더서는 룻기와 함께 허구적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 제가 룻기 이야기했는데 그거 딱 들으면서 연상되는 거 없어요? 에스더서는요 전투적이에요. 서정적인 게 개뿔도 없어. 근데 룻기는 어때요? 남편 잃어버렸는데 말이지 시어머니가 너는 그냥 모압 땅에 그냥 살아라 그랬더니 룻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어떡하고? 죽기를 하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말이지 또 그 사돈의 팔촌인 보아스네 집에서 말이지 미리삭을 줍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아유 젊은 며느리가 혼자 살면 어떡하나 씨라도 받아야지 그래갖고서는 보아스한테 그 자기 며느리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게 숫기가 없어갖고서는 꼬시질 못하니까 말이지 시어머니가 다 짜갖고 말이지 그 미리삭 밭에 가 있다가 말이지 남편을 꼬시는데 무슨 발을 간지르고. 여러분 이게 전투적이야 아니면 서정적이야? 이쯤 교회 다녔으면은요 제가 에스더 룻기 딱 그러면 그게 훅 떠올라야 되는 거야. 벌써 그 룻기를 딱 볼 때 에로틱한 장면이 촉촉촉촉 지나가고. 아직은 그러지 않죠? 교회 오래 다니셔야 돼 더. 그게 일어나면 졸업해야 되는데 다행이야.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좀 견뎌주세요. 이 시스템으로. 룻기는 아름답고 전의에 가득 찬 분위기인 반면에 에스더서는 잔혹하고 그 주인공들조차 한결같이 긴장 가운데 눈빛을 번뜩이고 있는 것. 이게 그냥 제가 쓰는 동안에 산문적 표현이니까 성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 에스더서. 이 책이 정경이 될 때도 이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정경, 그래서 제가 주석 2번으로 달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필요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표준이 되는 맨 밑에 보시면 돼요. 보시고 있죠? 문서들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들어간 문서들을 정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경 텍스트는 두 텍스트에 하나는 뭔가면 팔레스타인 텍스트하고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성서가 여러분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채택한 방식으로는 기독교의 구약에 해당하는 정경으로 히브리어로 된 책 39권만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전통과 여기에 그리스어로 된 책 15권을 포함하는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느 쪽을 택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전통을 택해요. 그래서 39권이야 구약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은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이 51권이야. 캐톨릭은. 그래서 우리는 66권인데 캐톨릭은 몇 권일까요? 거기 떠났잖아 거기.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좀 이렇게 그래도 국수를 같이 먹더라도 대화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냥 밀어제껴서. 구약은 서기 90년에 얌니아 종교 회의에서 39권으로 정해내고. 제가 지난번에 수요 특강할 때, 여름 특강할 때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정해진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차비 받고서는 모여갖고서는 말이지 짱깨뽀로 한 거야. 얌야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서기 397년에
이제 요때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될 때 뭐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미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어떻게 버렸을 때요? 썩기 시작할 때 이게 지금 이미 6세기에 이미 이슬람은 전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유럽 하반부, 이탈리아 반도 하반부를 다 장악하고 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서기 5세기경부터 이미 병 들어가기 시작한 기독교, 중세에는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똥통이야? 똥통이잖아요. 지금 뭐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해따르지만 여러분 뭐 종교개혁 뭐 새로운 종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후반전 뛴 거지. 그 후반전은 여러분 새로운 게임이야? 그 게임이야? 그 게임이요. 지금 우리는 박 목사님 지금 연장전이야 그러면? 우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난 지 오래됐는데 왜 자꾸 호루라기도 안 불고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뭐 불러야 되는가 하면 끝났다. 호루라기 부를 때예요 여러분. 무슨 땅끝까지 이르러 말이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정경 여러분 보시면 되죠? 기억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다는 걸 좀 기억했다가 이거 이제 끝난 다음에 묶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집에들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정경 얘기 나오면 그때 거기 있었지 하고 좀 찾아나 봐도 좋잖아. 그죠? 까막론처럼 아예 모르는 거 어서 들어는 봤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진짜 성함교회 교인답잖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천진데. 그래서 아마도 앞에 다시 올라가요. 가장 늦은 시기에 정경에 끼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써서는 정경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았을 뻔했다. 뭐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했죠. 에스더서는 현대적 상식으로 보면 불온하기 그지없는 책이다. 에스더서의 기조를 오늘날 몇 가지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남성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룻기와 함께 여성 주인공의 이름을 표제로 달고 있는 또 하나의 책 에스더서. 카톨릭에는 유디시라고 하는 여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안 보니까 없죠. 유디서도 있어요. 남성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라는 게 웬 까닭일까? 제목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목은 여자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딱 붙여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건 다 여자잖아요. 바울 여자가 아니라 남자죠. 그죠? 근데 왜 여자 이름을 딱 붙여놓고 나오는 내용은 남성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나오는 걸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것까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할 일 없는 목사나 이런 쓸데없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여자 이름으로 달아놓고 왜 에스더서에서 이 얼개를 제거하고 나면 그 이야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목은 여자 이름을 달아놨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 다 남성적이야.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한 긍정성으로 그랬을까? 아니면 부정성으로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여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여자 이름으로 책의 제목을 정했을까? 아니면은 그래 봤자 이렇게 하려고 해놨을까?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주 불온한 남성주의의 횡포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쭉 해볼게요. 횡포예요, 여러분. 인디가 아니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이르는 대제국 페르시아, 엄청나게 큰 제국에 유럽의 3분의 2를 먹었으니까. (180일) 동안을 이 아하수르가 뭔가면은 아하수에로가 뭔가면 180일 동안을 잔치를 해요. 어마어마한 잔치야.
근데 제가 이제 또 쓸데없이 여기 또 단어 장난을 했는데,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래. 옛날엔 다 베풀었어요. 잔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부자가. 그 잔치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써요? 지나가던 거지도 가서 다 어떻게 써요? 근데 요새는 잔치를 베푸는 거야? 아니면 잔치를 사 먹는 거야? 잔치 사 먹잖아요. 다 돈 내고 가서. 응? 언제부터 또 이렇게 돈을 내야 뭘 줘? 아니, 그 차이가 그렇게 날까? 식권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그냥 좀, 뭐 10그릇, 20그릇은 잔칫날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니, 이상훈 권사님 애 결혼식 할 때 꼭 이렇게 식권 주고 이럴 거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는지 몰라요. 잔치는 참 좋은 건데. 아, 뭐, 정원재 권사님 새로운 얘기 있어요? 잔치에 대해서? 그때 막 먹었어요. 어. 아니요, 정원재 권사님 때, 아니구나. 이제 김정인 권사님 때구나. 똑같아? 그럼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 음식이 떨어져갖고 뭐, 떨어지진 않았었나? 사람이 많이 와서. 이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에게 하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아수에로의 잔치는 그야말로 베푸는 것이었어요. 잔치 7일째 술이 권하게 기분이 좋아진 왕은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불러댑니다.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여자가 안 나왔어. 이게 빌미가 돼갖고서는 잘렸어. 폐위. 그래갖고서 뽑힌 게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명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니면 가끔씩 튕긴다? 이 장치를 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모멸적인가. 아니, 이렇게 하고서도 여러분 왕후가 되고 싶었을까? 아니, 요즘에 물으면은 그래도 일단은 돼보고 싶어 할걸? 이제 그 얘기가 뭐, 이제 쭉 밑에까지, 예. 근데 이제 거기 쭉 내려가다가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찾아주세요. 찾았어요? 이제 내가 이걸 이제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말 한 번에 맞이 나오라 그랬다 안 나왔다고 확 자르는 게 좀 경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이 왕이 마누라를 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뭐가 없었던 거야? 그지? 트집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이런 속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다 뭔가 연계시켜갖고선 그냥 밀어버리는 거. 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아마도 말이지 이런 궁리가 자식한테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찾으세요. 이제 이게 아주 백미야, 이 에스더서에. 이 대목 하나가 뭔가면은 에스더가 어떤 상태에, 어떤 이 위치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어요. 지독한 남성주의 횡포인데 횡포로 끝나지 않아요. 횡포가 횡포답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폐위를 할 때에 왕이 쓴 조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폐위의 이유야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다시 말하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구다? 남자다.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 만약에 가훈 그러놓고선 이 아하수에르가 썼던 이거
남편은 이 집의 주인이다. 남편의 말은 곧 이 집의 법이다. 이렇게 가훈을 붙였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좀 성서를 읽으시면서 좀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 읽으면 정말 재밌는 구석이 많아요. 이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기본적 프레임 장치예요. 여기에 이미 누가 여러분 걸려들었는가 하면은요, 에스더가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위대한 여자야 아니면 불쌍한 여자야? 근데 에스더를 불쌍한 여자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그 처지에 있다면은 불쌍하다고 자기를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게 왕후 자리를 누릴만 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뭔가 하면은 그냥 계속하게 불쌍하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 다른 생각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에이쌍, 내가 한번 이 처지를 벗어나 버리라. 그러면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돼?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단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미였을까? 아니면은 이 더러운 처지에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었을까?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일성을 가져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장치에 노예로 뭔가 하면은 묶어두지 않고 그 상태로부터 과감하게 자유해지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자유해지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이런 자유자가 없으면 나라 살릴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에스더는 여성이라는 제한적 생물학적 한계로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주체적 존재야 아니면은 노예적 존재야? 노예적 존재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에스더가 그 노예적 존재에서 벗어나요. 확!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프레임에, 이념적 프레임이든지 제도적 프레임이든지 욕망의 프레임이든지 어디로부터 누구든지 갇혀있게 되니까 갇혀있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해질 때 비로소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옆 사람도 구원하고 그 옆 사람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는, 내가 자유해지지 못하고서는 이 내 주변의 상황도 내 주변의 장치들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지? 왜 우리가 이걸 간과하냐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에스더 안에 이게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에스더의 이 임팩트 있는 삶 속에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인 나라, 국가, 민족. 우리 이 주제 중에서 또 어디쯤에 가면은 수신자가, 솔로몬 얘기 제가 할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신자가 또 나오는 대목이 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쓰다 보니까 뒤로 가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계속 물려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두 시간씩 빠져도 괜찮다 이랬는데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조금 그렇긴 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제
이제 한 40년 돼 가다 보니까 느느니 교활밖에 안 는다고. 보세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조서가 쓰여지고 이 조서에 근거해서 이 와스디가 뭔가 하면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이 이렇게 그걸 모르지? 이렇게 간택을 받아갖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아마 이 왕의 이 와스디 폐위 조서를 에스더가 봤을까 아니면 10,000번을 읽었을까? 침상에다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그 뒤에 이 에스더의 행동거지를 보면은요, 침상에 붙였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 문장 안에 그냥 갇혀버린 거야. 근데 이런 여자가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그 안에서. 남편의 말이 곧 집의 법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남성주의의 횡포로 빚어진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이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여러 함의를 가진 상황이에요. 에스더의 등장 과정 볼까요? 과연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거기 반영이 됐을까? 와스디에게 적용된 남성주의의 규율로 일관돼요. 일괄이 아니라 일관. 뭐 우리의 조선시대 사극과 다르지 않는 거죠. 왕후 후보로 선발된 유대인 출신 에스더는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촌 모르드게의 훈계를 따라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왕후로서 에스더는 정해진 궁궐내 법규를 따라 몇 달 동안, 아이고 써놨잖아, 뭘 가꿨다고? 뭐 옷 깃는 법, 그 다음에 누에 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만 갖고?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좋은 머리야, 아니면 좋은 솜씨야, 음식 솜씨야, 이런 거야, 아니면 그냥 좋은 몸뚱아리? 음식이야 누가 해오면 되니까. 음식하는 시녀가 뭐지? 우리 사극에 나오잖아, 우리. 비슷하긴 하네, 그 다음에 옷, 그 마누라가 길 필요 없잖아요. 누가 하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왕후는 뭐에 필요한 거야? 뭐에 필요해요? 살림이 딴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해? 이제 민 목사님이 척하면 삼척으로 계속 가요. 이제. 이 가꾼다는 게 여러 가지 함의를 하고 있겠죠. 순서를 따라 왕 앞에 나설 때 역시 왕실 미용법을 따라서 단순한 단장을 하고 나선 에스더는 워낙 미모가 뛰어났던지라. 워낙 뛰어난 거야? 잘 꾸민 거야? 잘 꾸민 거야. 곧 왕의 눈에 들었고, 그러니 여러분, 왕의 눈에 들 만큼 그 몸뚱아리를 꾸몄으니 여러분, 이거 설렁설렁했어? 아니면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굶고서 말이지, 그냥 다이어트하고 말이야, 기름 마사지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수천 배는 했을 거야. 뭐가 되려고? 여러분, 이래도 계속해서 여선교회 이름을 에스더로 할 거야? 왕후가 되었죠. 이 과정에서 에스더는 정해진 법도를 따라 자신의 미모를 더욱 가꾸는 일 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나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의 시선이 포착된 에스더, 그녀의 몸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왕의 몸으로서의 존재, 에스더의 머리, 지혜, 솜씨, 이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앞에 이 와스디는요, 왜 폐위가 됐는가 하면은, 그리고 자기 뭔 자격? 총명하지 못해서, 아니면 몸이 부실해서?
떨어진 거야. 아이고, 왜 우리도 저 무슨 세종대왕 모르지? 영조, 정조 뭐 이런 분들도 여러분 그 저기 정실, 에? 후궁 이렇게 두잖아요. 후궁도 한 번 드리고 하룻밤 지내고서는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찾아가 보고 말이지 거기서 그냥 백골에 대해서 죽는 후궁도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그게 참기 어려워서 또 누구하고 어떡하고 정말 알기도 잘 알아. 거기나 여기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사촌누이를 왕으로 만드는 성공한 모르드게는 첨학격으로 또 공을 세울 기회를 얻죠. 반역을 이제 반란 음모를 감지한 모르드게가 이거를 이제 신고해서 뭔가면은 이제 큰 지위를 얻게 되죠. 자, 세 번째 단에 보면은 그렇게 변방의 소수민족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히고 있는데 이들에게 위기가 닥치죠. 그거 아시죠? 하만이라는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권력의 중심부로 자꾸 누가 들어오는 거야? 모르드게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까부숴야 되는데 이게 권력투쟁이에요. 까부숴야 되는데 까부술 빌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거, 얘들이 좀 더 독특한 뭔가 하면은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왕에게 뭐라고 고언하는가 하면 이 자식들이 왕께서 내리는 그 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들만 하는 딴짓이 있다. 이렇게 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쟤들은 씨를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씨 말리는 건 쉬웠어요. 왜냐하면 씨가 그렇게 많지? 안 왔으니까. 여러분 전 유럽의 3분의 1을 먹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여러분 변방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 몇 명이에요? 그렇죠. 뭐 640만 뭐 700만 안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이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는 여러분 뭐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말리는 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는 여러분 유태인 학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죽었어요? 6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종 청소 간단한 거죠.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그거 소수민족 하나 없애버리는 거 그거 쉬워 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밑에 소수민족 얘기는 밀로세비치 보스니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코스보 얘기도 하고 르완다 내전 이야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인종 청소예요. 인종 청소라는 거 이게 맨 밑에 보면은 이 한국 전쟁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건데 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종 청소 성격이 좀 있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오지게 진주만 공격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걔 엿을 먹었거든. 그 우월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참혹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 내버두면은 일본은 한 번 경험이 있어요. 대국을 집어먹은 거 뭐예요? 청일전쟁. 전 세계에서 여러분 약소국가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은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청일전쟁이에요. 그 청일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어디를 병탐하기 시작해요? 한국을 병탐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청소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인종청소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제국주의의 본질인 작태가 바로 이 인종청소예요.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밀로세비치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맨 밑에 이른바 유대민족의 인종청소가 직면했을 때 에스더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행동의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발휘해 보세요. 아하수로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아닌 거야? 자유로운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 몰라. 그걸 작정하고 그렇게 아주 갖고의 준비를 해서 왕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미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기했는데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틈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살던 여자가 어느 순간에 자기 민족이 위태로웠다고 쌍 내가 한번 구해보리라 이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근거로? 아니 아무것도 자기 방 바깥으로는 뜰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인데 무슨 근거로 민족까지 구하겠다고 지 몸뚱아리 하나 못 구하는데 뭔 근거로 민족을 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저 소가요 덩어리를 비벼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새끼도. 그러면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려면 뭐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 이 처지로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선언은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선언이었을까? 이제 허구적 소설이라 했으니까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 사태를 본다면 그렇게까지 거창한 슬로건 하에서 자기를 분연히 주체적으로 일으켰던 건가? 아니면은 살아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야. 개돼지 같아.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부르는 대로 부르면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쌍 난 이대로 못 살겠다. 자기 자유의 선언이었을까? 그러면 뒤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쓰여지던 시대의 정황을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뒤에 이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요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은요 서기전 130년경 다시 말하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왕조가 잠깐 생긴 왕조가 누구지? 아이고 뒤에 나와요. 그때 뭔가 하면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에스더서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자기 분연의 선언을 어디다가 딱 갖다 붙이는가 하면은 무슨 구원으로? 민족 구원으로. 장치할 수?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이야기가 또 새로운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늘 뒤집겠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나라까지를 구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에스더에게는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선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뭔 개똥배짱에 자기 삼촌 모르드게 믿고 아이 그것도 뭐 지금 죽고 사는 판에 지금 하만에게 걸려갖고 말이죠. 죽고 사는 판에 걸려 있는데 무슨 그게 비빌 언덕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제까지 침묵하며 남성주의적 규율에 자신을 맡겼던 것은 이때를 예비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안 살고 말이야. 나라를 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간격 없이 비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제도와 규범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보세요, 이제 장치가. 왕에게 호소해야 하겠지만은 제 발로 걸어가 탄원할 길이 막혀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방 바깥으로 못 나가는데. 아니, 이런 여자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나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의 우인이라고 해도 여인이라고 해도 여자예요. 연인이라고 해도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더욱이 왕에게 기타의 존재들은 다 소유물이었으므로 왕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건넬 수 없었어요. 그 법도를 어긴 사람은 누구나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물건이야? 물건이에요, 물건. 더욱이 에스더는 왕의 칙령으로 학살을 당해야 할 바로 그 대상자인 유대인입니다.
그 사실이 들통이 나면 자신의 운명마저 어떻게 될 수 없는 이 처지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구한다고 갑자기 선언을 하다니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죠. 그녀가 또는 그녀의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녀 자신의 결단만이 유효합니다. 근데 이 결단을 제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결단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의 자유에 대한 탈출로서의 결단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고 싶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누군가가 요거를 보고 또 시비를 걸까봐 그 얘기는 뺐어.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드린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놨어. 정말 상상력 하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서울 한 번도 안 가보고 말이죠. 맨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나라를 구해야지. 모르지 뭐 밤에 계시라도 받았으면 모르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이 결단의 유효가 무슨 결단의 유효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렇다고 이 결단으로 그녀가 해야 할 행동마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결단했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또 없었어요.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 딱히 뭐 할 게 없었다는 말이죠. 그 절차도 법도를 따라 했으니까요.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뜰에 나섰을 때 왕이 홀을 밀어주지 않으면, 홀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중국이나 한국에 이게 보면은요 사목안대 쓰고서는 앞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홀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팡이를 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야. 저기 저짝에서 왕후를 불러다가 왕후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래? 그래 그랬을 때 그 의견을 들어줄 때 아이고 손을 잡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건네준다고? 짝대기를. 그러니 여러분 뭐 왕후라 그러지만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짝대기 한 번 이렇게 건너주고 그거 잡으면은 그게 왕이 뭐 하신 거야? 예? 아유 황공합니다. 뭐 이렇게 엎드려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간청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자신도 죽게 되죠. 그러나 자신만 죽게 돼요? 아니면은 말살하려고 했던 유대 민족이 더 처참하게 죽어가요? 처참하게 죽어가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금방 끝나 안 끝나? 예? 아니 그래서 에스더가 가고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임금님이 모른 척하고 돌아섰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죠. 그러면 소설이 재밌어 없어? 뭐 반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전. 여러분 반전을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너고 갖고서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죠. 그렇다고 왕후가 간청을 한다고 다 끝나는 일은 아니죠. 왕이 그것을 용납한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왕의 칙령은 곧 법이었으니까 그 법은 쉽게 번복할 수 없었어요.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미 내려진 칙령을 거두어들이는 일도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몸을? 왕의 마음을 아는지라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왕후의 간절한 호소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린 칙령은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인종 청소 음모라는 것을 고하게 되고 이것이 하만의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왕의 목숨을 구해줬던 모르드게를 제거하려는 하만의 정치적인 추행심에서 동기되었고 그게 인종 청소적 유대민족 말살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왕은 에스더의 진언에 동감하고 하만을 처형하죠.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제가 쭉 풀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이 하만이 짜놓은 날 이미 전국에 행동 작전 명령이 시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 거예요. 유대 민족은 그냥 누구든지 다 어떻게 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런데 왕이 또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죽이라고 명령 내린 날 그들이 너희들을 이제 죽이러 오기 전에 습격을 해서 어떻게 해라?
모조리 죽이고 빼앗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좀 이거 웃기는 왕 아니에요? 그리고선 여러분 이 하만의 가족이 학살돼야 되는, 유대민족이 학살돼야 되는 그날 오히려 유대민족들에 의해서 수만 명의 원수들이,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 국민들이 죽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 돌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게 있어요. 너무 이뻐갖고 뭐 가지고 이 대목은 좀 그렇죠. 아무리 에스더를 예뻐한다고 해도 자기 백성을 수만 명이나 죽게 허락을 했다는 대목 말이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마어마하게 기억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 태양력 2, 3월 13일이라고 칭하고 대대로 그날을 지키게 했죠. 모르드게는 아하수로 왕 다음 실력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끝납니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소설이 재밌죠. 막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죠 말이죠. 한 여인의 성공기가 여기 딱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가만있어. 어떡하지? 그래도 첫날이니까 이건 마무리는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6월절, 참혹한 6월절 보복을 기뻐하는 유대 사람들의 환호는 에스더서에 담긴 남성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해서 민족주의마저 바로 그것들이 동일한 폭력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죠. 여러분, 유대민족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민족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유대민족 인종청소를 하겠다는 것도 폭력이야, 안 폭력이야? 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지른 짓도 뭐야? 그러면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폭력해도 된다. 이건 여러분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의 율법하고 똑같게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랬죠. 예수가 말했어요. 너희는 배우기를 이는 이로 갚으라 말했지만 나는 다시 말한다. 이는 이로 갚아라 아니면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여러분, 성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죽을라다가 살았던 민족들이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또 다른 엄한 이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다고? 수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야. 그럼 그거 정당성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야? 어지러운 분이지. 이런 편견의 해석이 우리에게 여러분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하만의 수작이나 그 하만의 수작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페르시아민들을 수만 명이나 죽이는 이 행위는 여러분 동일한 것이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남성주의 밑에 소유물로 살았든지 그것을 전복시키고 남성들을 수만 명이나 죽였든지 이 모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하수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한 일도 폭력이고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인 것도 여전히 뭐예요? 폭력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성서 해석을. 우리는 흔히 정당방위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단지 환호하며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게 읽혀져야 마땅한 책인데 불편하게 읽히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서 속이 시원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시원해? 그러면 당신 안에도 뭐가 있는 거야? 폭력의 악마성이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제가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그렇게 읽지만은 불편하게 읽혀져야 돼.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도 따지고 보면 에스더에 장치된 민족적 갈등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오늘날은 민족의 대립이 아니라 내국인들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대립이라는 차이만 있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나와 다른 상대편이 입는 상처,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아. 누구만 이기면 돼. 나만 이기면 돼.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이 단점이야.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상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폭력은 정당하고 저쪽에서 하는 폭력은 정당한 거야, 아니면 악한 행위야? 악한 행위야. 그래서 그 악한 행위의 경중을 자꾸 따져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너들은 이만큼 했으니까 너들 어떻게 더 나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우리가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분위기를 환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소설적 분위기를 좀 환기를 하겠어요? 오늘 성서가 놓여지는 역사적인 정황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소설 속에서 목사님이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시는구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말 걸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에스더서에 이런 이야기가 정경에 끼워야 되느냐 마느냐 할 때 정경의 바늘에 들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시하는 민족주의적 경향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특정한 시대의 통속적인 민족주의 경향에 잘 부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 이야기를 쓰던 시대의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성경에 편입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스더서를 쓸 때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안전했었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 불안했죠. 그 불안한 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극복했다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온 얘기가 누구예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에 나온 그 불안한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다시 민족으로 구원해낸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한난 무능력한 한 왕의 몸종과 같았던 여자가 뭔가 하면은 민족을 다시 구원시켰다. 그러니 남자 여러분, 당신은 여자도 아닌 남자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에스더보다 잘해야 돼? 아니면 에스더만큼 해야 돼? 아니면 에스더보다 못해야 돼? 그 민족을 독려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그때 에스더서는 그때 말이지 막 나라가 말이지 막 뭐 일본 놈들한테 뺏겨갖고 말이지 대한민국이 없어지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시점에, 유대 민족이 없어지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시점에 말이지, 이런 소설을 딱 한 편을 읽으면은 여기서 말이지 국민교육원장 외운 것처럼 말이지,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말이지, 응? 그럴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을까 안 솟을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국민교육원장 처음으로 외우고선 책받침 5개 탔거든. 그때 그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9년생이로구나. 근데 여러분, 유대 민족의 위기가 처한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말이죠, 쭉 읽을 때에 무슨 막 마음의 분기가 일어나겠냐고. 그게 시대적 특징 상황이라는 거고, 그게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기 때문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니까.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점은 주전 130년경이에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보다 350년 또는 40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비교적 독립국가였던, 다시 말하면 남유다로 있었던 그 시절이 배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 대제국 페르시아는요, 누구에게 망하는가 하면은 알렉산더에게 망해요. 그리스에게. 그리스 시대가 열리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민족은 더 이상 독립국가 형태를 그때부터 갖지 못했어요. 1948년 5월 14일까지 여러분,
또 잃어버렸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 아유, 정말 권사님 빠지지 말고 계속 나와주세요. 구세주야 진짜. 벤구리온. 원래 벤구리온이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인데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독일어, 무슨 뭐 이탈리아 다 외국어로 썼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독일어 표기한 데 굉장히 많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BC 568년부터 86년부터 그때부터 다 잃어버리고 늘 위기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제도와 사제를 중심으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시절과 그리스 제국 초기 시절의 종교적인 관용 정책 덕분에 비록 완전한 독립국가 형태는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은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그리스 제국이 분할이 되고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벌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심심풀이로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러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십자가에 1번 2번 기도하다가 3번 구제하다가 4번 상한 요구르트를 먹고. 에? 썩은 요구르트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84살인가에. 그냥 잡담이야 이거는. 또 저기 인터넷 찾아보지 마요. 진짜 84살인가 뭐 얼추 그래 그냥 그게.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나 가족의 권력 승계 없이 그리스는 뭔가 하면 3등분으로 쭉 나눠져요. 그리고 이들끼리 말이죠 4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들 분할 권력 중 셀루코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속해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알렉산더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욕 속에 빠뜨리죠. 그 결과 역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 극심한 뭔가 하면은 그걸 당하니까 반대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반대 심리, 그런 심리가 막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민족 독립운동 열기가 고양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 마카비 혁명이 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 그리스가 분할이 되고 셀루코스가 이 유대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생겨났던 그 혹독한 탄압 정책에 반발로 생긴 게 뭔가 하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 이후로 혁명이 막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공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생각이 안 난. 근데 이 하스몬 왕조가 한 대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세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는요, 여러분, 왕의 세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양태로 국가체제가 흘러가는 것을 감지한 정통 유대교 교인들 중에서 이 중산층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BC 130년 그 근방부터 뭔가 하면은 잘못 뛰어가고 있는 이 소위 왕조 체제에서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유대 전통을 지키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율법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율법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회당 중심에 율법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모르게 바리새인 그러면 꼰대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지금 유대 이스라엘로 치면은요, 누가 나라를 지킨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중산층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입만 열면 떠드는 건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하스몬 왕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이제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민족주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겠죠. 혁명 일으켜갖고 말이죠. 독립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왕조를 세웠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민족주의, 그래, 역시 우리가 이래야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말이지 막 불끈불끈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 거죠. 그때가 언젠가면 바로 130년 그 언저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라질지도, 어느 때 사라질지도 모를 운명에 살았던 그들이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 그러는 것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맨날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시대에 생겨난 산물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은 어느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 양반과 쌍놈의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쓰여진 거야? 아니면 엄격했던 시절에? 그러지. 그때니까 그런 홍길동 얘기가 나오지. 요즘에 홍길동 같은 얘기가 뭐 홍길동이니까 홍재기 권사님이 홍씨잖아. 그러니까 홍재기 권사님이 아들이 둘 있는데 말이지, 두 아들 중에 한 놈은 뭐 그런데 말이지, 그래서 차별이 생겨갖고 아버지 언제나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딴 소설을 쓰면 팔릴까 아니면은 그냥 불쏘시개 할까?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 회자될 수? 그러면 에스더서가 회자될 때가 어느 때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때라는 거야. 바로 이때라. 찬송에 나오잖아요. 감이사님, 부흥사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부흥을 시킬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하면은 헌금을 못 몬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못 몬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서 지금 제가 무림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읽는 에스더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이 시절 BC 130년 언저리에 어땠을까? 왕후도 저러는데 여자도 저러는데 나도 유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놔야 되지 않나? 국민유희 현장 읽으면서 듣는 그 결단력이 막 그걸 촉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삶의 방향성으로 정해지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 제가 여기 나오네 또. 자,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찾으세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야기는 에스더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 왕후도 없을 뿐 아니라 하만이나 모르드게 같은 인물도 그 어느 사료에도 없어요. 유대인 학살 사건 계획도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성서라는 것은 사실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제가 단어를 정확히 썼는데 보세요. 에스더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 구조를 따라 치밀하게 구성된 일종의 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와 등장인물의 단순히 가공인 것만은 아닙니다. 가공인데 가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는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시대 상황이 그렇다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드러내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말이죠. 이 형상화가 중요합니다. 콩쥐팥쥐 이야기요. 절 보세요. 콩쥐팥쥐 얘기가 실제야 가상이야. 근데요, 누군가가 그러면서 콩쥐팥쥐 얘기가 뭐죠? 착한 콩쥐, 나쁜 팥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죠? 그럼 계모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계모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읽을 때 나도 이 계모처럼 살아야지 이런 거를 읽는 거야? 아니면 착한 콩쥐가 돼야지 읽는 거야? 그 이야기는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가상의 이야기를 읽는 실제적인 내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형상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제까지는 내가 좀 팥쥐 같았어. 그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동생한테 팥쥐 노릇을 많이 했거든. 딱 읽으면서 뭔가 하면 내가 콩쥐 같은 언니가 돼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콩쥐 비스름해져가. 그러면 가상의 이야기인데 실제적인 인간이 그것을 읽고 내 삶에 실제화를 시켜가, 형상화를 시켜가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실제든지 가상이든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이 목회가 마지막 판이니까 이렇게 쏟아놓는 거지. 지금 이거 어디 가서 뱉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갈림길로 간다는 거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동정녀 이야기나 무슨 뭐 이딴 얘기가 실제일 필요가 없는, 실제에 대한 아니면 실제가 아니래 돼. 목사님 웃으시잖아요. 이게 성서예요, 여러분. 성서라는 것은 그게 실제가인지 안 실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실제적인 형상화를 시키는가. 그게 성서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진리요. 근데 실제를 읽고도 실제적인 인간이 실제화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야, 비진리야? 예수가 동정녀로 낳았든지 십자가에 죽었든지 그거를 맨날 예배당에서 듣는데 그것을 읽는 실제적인 인간이 아무것도 형상화되질 않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 실제나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깨껍데기 아니야. 그게 비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느 쪽이야? 실제를 읽고 비실제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죽었든지 동정녀든지 무슨 뭐 장녀애든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창녀의 잔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이거 왜곡해갖고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허구적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고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형상화, 그것을 형상화해서 드러낸 것이 에스더서인데 주인공이나 상황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상화는 진실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실제니까. 내가 어제까지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서는 그 소설을 읽고 아이고 나를 반성하고 어제까지는 말이지 치약을 말이지 5cm까지 짜갖고 30개 막 썼는데 말이지 무슨 소설을 보니까 5cm 필요 없다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씩 썼다. 그건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형상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성인 거지. 그 진실성을 오늘 교회는, 오늘 종교는, 오늘 신앙은, 기독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야, 이게. 주인공 에스더와 그 민족이 처한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위기였죠. 마침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텐데 2040년에 무슨 인구 빵명이라니까 하나도 안 난다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꾸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국민으로 받아주는 게 좋아. 그러면 저 양반들 그 소수니까 애를 많이 낳을까 안 낳을 거야? 여러분 애 낳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가까이 24조 원 썼대잖아요. 24조 원 그렇게 어디다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럴 거면은 결혼하는 애들한테 집 한 채 사줘서도 지금까지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집이 있어야 일단 애를 낳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러기도 틀려서. 왜냐면 이제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할 마음이 없어. 집 사주고 뭐 여자 갖다 대줘도 도망가. 그러니까 이젠 산하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뭐 주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아니 그냥 시민권 뭐 주민등록증 발급해주고 거기 공항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려면은 아기를 안 낳을까 낳아야 돼. 많이 나야 되니. 뭐, 대통령 되기 쉬워요. 괜히 어려울 필요,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지. 뭔가면은 이 소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뭐 순수혈통도 여기 또 중간에 어디 나와요. 뭐 순수는 뭐 순수 없대잖아요. 지난번에 김진성인가 그 저 서울대학교
그분 자기 유전자 지도 해봤더니 자기 몸이 40%는 중국 사람, 40%는 일본 사람, 20%만 한국 사람이래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람이야? 한국에 사니까 한국 사람이지, 그죠? 그러면 한국에 살면은 다 한국 사람 해주면 되잖아. 쉽죠? 24조를 어디다 갖다 퍼썼는지 말이지. 마치 뭐 그런 거죠. 이 배경으로 설정된 페르시아 시대의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단일한 사건으로서 유대인 학살 사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썼어요? 않지만은 썼어요? 이게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했을까? 뭐 일부러 이렇게 쓴다는 거. 진짜 이건 일부러 쓴 거예요. 왜냐하면 좀 뭐야 이거 이러다가 국지적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급기야는 셀루시드 왕조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후의 대로마 항쟁지인 마사다에 올라가서 다시는 나라를 잃는 비극이 없기를 이렇게 외친다고 하죠.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갔었어요. 유태인 학살 기념관 가요. 거기는 공무원이 처음 돼서 근무하기 전에 군인들이 임관하기 할 때 학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다 어디 가는 거면 이 야드바셈에 가서 뭔가 하면은 이거 봐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 다시는 그런 참상을 겪지 말자는 거. 바로 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적인 의식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에스더서라고요. 우리가 현대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 하나가 이렇게 나라 잃은 슬픔을 수천 년 혹독하게 경험한 이들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태도이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중의 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것들을 회상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다시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되는 그들의 행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마음 편하게 읽으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뤘던 이야기들을 제목에 근접해서 결론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해야 된다. 뭘 결단해야 될까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장치들.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있는 타의적인 장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의적 장치도 있을 거죠. 맞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장치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힐링, 행복, 구원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에스더서도 이중적이죠. 철저하게 남성주의 법도를 따라야만 자신의 존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처지에 그녀는 있었죠.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에서처럼 왕으로서 에스더는 그런 운명에 처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는 그 귀감으로서의 몫을 잘 해냈어요. 잘 해낸 것 같지만 갇혀 있었던 거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로 나섰을 때조차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어쩌면 그 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민족을 구하는 현명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위험을 각오하고 나섰어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그 안에서 해결했어야 돼? 해결 방법이 꼭 그 에스더와 같은 방식이 있는 것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요량이었으면 그 지위에 어울리는 처신을 해야만 민족을 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법도에 충실함으로써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냈죠. 그 점에서 에스더는 철저하게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규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몫을 감당하는 묘한 여자예요. 그 묘한 능력이 뭔가? 이게 뭔가면 자기 탈출이에요. 자기로부터의 탈출.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자기로부터의 탈출은. 우리가 다 탈출해야 돼. 이 탈출을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런 면모에서 강구한 남성주의와 민족주의의 공모관계를 일궈낼 수 있죠. 물론 에스더가 만든 공모는 아니죠. 공모가 있다면 그것은 에스더를 둘러싼 세력들이 만든 것이죠. 전능한 왕 아하수에로 아래 하만과 모르드게의 미필적 고의성 공모가 에스더서의 희생을 강요했을 수도 있죠. 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혜자로 그런 거예요. 이제 에스더서를 남성주의라는 잣대로만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야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민족주의에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과거나 현재나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억압의 무기도 되고 해방의 도구도 됩니다. 남성주의의 아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스더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양나라의 한쪽 기능을 쉽게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더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억압할 때 이게 군사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지금은 군사력도 작동하고 있고 경제력도 작동하고 있죠. 억압을 받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존립과 정체성의 유지는 절체절명의 운명적 과제가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운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또 몰살시켜야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가 되었던 거죠. 자신이 처한 여하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에스더는 자신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결단과 선택이 이 거대한 민족이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였는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근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만의 감옥이, 자의적 감옥과 타의적 감옥이 많아요, 안 많아요?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철인이나 다 돛 닦는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찰한대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들여다봐요? 참 자기에 가기 위해서. 참 자기에 가려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포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걷어내야 되는 거죠. 에스더서가 요청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그 내포된 의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에스더는 결코 잔다크도 아니고 유한순도 아닙니다. 민족 해방의 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결단은 민족을, 여기서 민족이라는 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무수한 생명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기도 해요. 거기서 나오게 하죠. 여러분, 이 문명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자유해졌어요? 더 갇혀졌어요? 자동차가 나오고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갇혀졌어요? 그거 인지하세요? 전화기가 나오고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아니면 갇혀졌어요? 컴퓨터가 나오고 자유해졌어요? 갇혀졌어요? 그러면 비문명과 문명에서 문명으로 갈수록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삶의 양식이나 문명의 도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아니면 점점 가둬줘요? 옛날에는 여러분 병 나면은 그냥 그래 그냥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갇혔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하늘에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만 아파도 의식이 갇혀 있어 갖고도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 읽는다고 무슨 조국이처럼 나라를 구하러 나설 그런 여러분 여건이 돼야 안 돼. 나선다고 해서 쥐뿔도 인정해 줄 사람